교육이 위기에 처해서 정원이 감축된다든지 학교가 없어진다든지 하면 이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찾아보다 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학교별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입학 상한 점수인데 그 점수가 지방과 서울의 비등비등한 커리큘럼과 그런 그 학교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교육의 질이 비슷하더라도 지방에 비해서 서울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봐서 학생들의 선호가 지방보다는 더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대학 얘기를 했지만 전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이걸 좀 강화시키면서 또 지방대학도 지역 기반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교육 이슈 중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수능입니다. 수능. 네. 이번에 또 불수능 문제, 또 법원 판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한번 금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올해 수능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건 아무래도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문과, 이과 기존에 구분을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는 구분 없이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도 이제 동일하게 산출이 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수학의 중요성이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제 뭐 미적분 과목이라든지 기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과목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좋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불리하다라는 이슈가 좀 이번에 있었고요. 그 불같은 난이도, 불수능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6, 7점 정도가 더 올라간 1등급 커트라인이 그런 상황이어서 확실히 좀 수치로도 어려웠다라는 게 보였고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로 1등급 비율이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절반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상당한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올해 좀 가장 컸던 이슈가 아무래도 출제 오류 논란으로 좀 법정까지 갔던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올해 수능에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장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정경원 장관님 어떻습니까? 사실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을 치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면 평가원 발표를 보더라도 출제진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이 불수능 그 이면에는 사실 교육격차에 대한 부분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상되는 게 이제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못 시켜서 지금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정시가 그만큼 비중이 또 커진 상황이 돼버렸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명과학 2에서 20번 문항 출제 오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지점은 그러니까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할 그러니까 공부할 역량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 문제를 두고 세계적인 그 분야의 석학들조차도 아니 한국의 학생들이 이 정도 난이도의 생명과학 문제를 푸는 점 정말 몰랐다 놀랍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과연 우리가 왜 변별력에 그렇게 집중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좀 숙제를 남기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유정 학생의 얼굴 반응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어때요?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그저 저한테 쉬는 날에 불과했던 수능 날이 저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수능에 대한 이슈도 귀 기울여 듣게 되는데 그래도 뭐 항상 제 선배들도 그래왔듯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 없는 결과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능 어떻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푸는 거니까 좀 제가 아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고 좀 난이도가 있더라도 모두 계열 상관없이 공평한 수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2022년에도 이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이냐가 이제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데 2022년 교육계의 과제 전망에 대해서 같이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2년째 겪으며 위험 상황에도 학교 교육을 중단하지 않을 노하우를 터득한 지난 한 해. 올해는 코로나 교육 격차 회복이 화두입니다. 먼저 3월 신학기부터 학생들 학교에서 모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교에 다니든 매일 학교에 가는 건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에 학년 단위 현장 학습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커진 학습 결손에 주요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었습니다. 내 자녀만 뒤처진다는 불안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 안 되는 모든 부분을 다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었구나. 정부가 학업 능력 회복을 집중 지원합니다.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은 현장 교사와 교사대 예비교사들이 개별 지도도 합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에 더 가혹했던 코로나19. 마음 놓고 학용품을 사고 수업이라도 들을 수 있게 교육급여가 오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려서 대학생 100만 명이 등록금을 절반만 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올해 또 주목해야 할 주제, 미래교육입니다. 지난해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2022 교육과정. 미래사회의 불확실하고 복잡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이 담기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골라 듣도록 국영수 등 공통과목의 필수 이수학점도 줄였습니다. 교과 구조도 바꿔 선택 과목의 종류와 양도 늘렸죠. 이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 올해 말에 확정 고시됩니다. 학교 공간도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공간 인프라를 개선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수업 기반이 마련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본격 추진됩니다. 학교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중장기 교육정책 마련의 중심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7월 드디어 출범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 거버넌스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 확대도 빠질 수 없죠. 세계 유명석학의 강좌, 위대한 수업을 만나볼 수 있는 K-무크. 올해도 계속 확대되고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과 학위 취득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온국민 평생배움터도 구축됩니다. 보니까 다양한 변화들이 2022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일상회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금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감염병 상황에서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철저한 방역 대책 그리고 청소년 백신 접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만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보다 더 어린 연령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좀 확대될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미 미국하고 유럽은 이 연령대의 백신 좀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좀 조만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일선 현장을 취재해보고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방역 인력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방역 예산은 충분한데 이렇게 방역 일을 할 숙련된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부가 좀 단순히 예산만 내려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숙련된 노동력, 인력을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서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현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면 등교 수업이 또 이렇게 혼란을 낳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와서 수업을 하다가 수업 중 학생이 한 명이 확진됐다고 이렇게 뉴스가 뜰 수가 있거든요. 소식이 들리면 고반은 그냥 그대로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업하다 말고 집에 가야 되고 이 학생들은 수업을 못 듣든가 아니면 다르게 수업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수업을 듣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방역 인력의 충분한 확보, 학교 백신 접종에 따라 가지고 일상 회복 여부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교육 격차 해소인데 2020년부터 21년 계속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 결손 교육 격차 문제는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학습 결손이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학교에서 잘 실행하고 적용될 수 있는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에 그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8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아이들 3명에서 5명을 이제 그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모아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로 만드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과 많이 대면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은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좀 실행 과정에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 혼선을 빚었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학습의 이런 결과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또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세금이 투자가 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정책적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면서 그게 잘 실현될 때까지 많은 관계부처의 노력이 함께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온라인 교육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교육당국의 지원 정책들이 무엇이 있나요?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이런 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지원, 이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이제 지난 2021년 대비해서 평균 21%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교차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학습교재 그리고 또 EBS 콘텐츠 구입 비용도 1인당 10만 원씩 한시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교과고충 그 특별 프로그램 학습 도움 닫기를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게 203만 명이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고 이게 뭐 수치로 보면은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산정하는 걸 거의 한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좀 해당하는 규모라서 단순히 너무 최저선에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그 위의 학생들에게까지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조금 보였던 부분이고요. 사실 심리 정서가 먼저 좀 회복이 돼야 학생들이 학습할 의지가 생긴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심리를 좀 복합해서 지원을 하는 이 두드림 학교를 6,000개 이상으로 좀 늘리겠다라고 올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정부가. 근데 하지만 사실 좀 이게 어떻게 실제로 좀 적용되고 잘 진행이 되는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책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운영을 할 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집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교육계의 변화가 교육과정이죠. 2015년에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7년 만에 2022 교육과정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주요 내용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네, 초등학교랑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쪽을 먼저 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이 자기가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좀 도입이 된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변화거든요. 3학년부터 시작이 되고 6학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2과목, 그러니까 총 학년당 2과목에서 8과목을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제 학년별로는 1년에 최대 68시간까지 이제 수업이 좀 선택 과목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1년 동안 이제 자유형제에서 자기 뭐 진로나 적성을 좀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이게 한 학기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 운영 시간 역시 이제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드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하고 또 가장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춘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전에는 수업 시간을 단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학점으로 바꿔서 이제 학점제를 도입을 하는 게 좀 가장 큰 변화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포함을 해서 이제 204단위에서 이제 192학점으로 전체적인 수업 시간도 좀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가 개편이 되는데요. 이제 그 일반 그리고 진로, 융합 선택 과목으로 개편을 해서 좀 세분화해서 선택 과목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일반 선택 과목의 개수가 좀 줄어들고 이제 진로와 융합 선택 과목의 개수가 좀 대폭 느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변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금년 교육과정 개편의 가장 핵심이 또 사람들이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고등학교 학점제는 단기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아니에요. 2017년도부터 이제 예고가 되기 시작했고 2018년도부터 연구 선도학교가 이제 지정이 됐고 이제 올해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2025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게 학점제만 되면 막 갑자기 고등학교 문제가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아주 고민을 해야 될 과제들도 있고 이제 당장은 선생님들께서 선택 과목이 확대가 되면 내 과목이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해 주지 못하면 그 외부 전문가들을 이제 초빙을 한다는 이제 그런 소문도 있는데 그분들 교육 전문가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밖에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학습 같은 것들도 인정을 한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준비할 것들은 좀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학점제가 좀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사실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학생이 수강 과목을 선택할 때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과목을 하려고 봤더니 상대평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아이들이 들으면 1등급은 4%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그 과목을 듣는 순간 거기서 1등을 해도 뭐 잘해야 막 2, 3등급 아니면 4등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겠느냐. 그래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학점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3-4과목씩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수업 준비라든지 학생 상담, 뭐 행정 업무, 방역 이런 걸 하면서 과연 3-4과목을 소화한다고 할 때 소화할 수 있겠는가? 수업의 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런 거죠. 교사 간 격차, 학교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특히 이제 지방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일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이 전제되어야 이 학점제도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갈매고등학교가 시범학교죠. 네. 지금 고교 학점제 과정에서 수업을 2년 동안 들었는데 경험이 어땠는지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세요. 요구사항은 예. 정말 많은데 일단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제 진로는 공학 분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진로 흥미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가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또 선생님한테 개설해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같은 그런 진로에 맞는 심화적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되게 큰 장점이고요. 과목별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 학급에 대한 그런 결속력이 무의미해져서 체육대회나 그런 축제? 이런 것을 반별로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적 산출에 있어서 학생들이 그 학생 수가 적은 과목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수가 늘어나는 것과 그런 평가 방식에 대한 괴리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양한 과목이 늘어난 만큼 학교에서 그것을 감당을 하려면 학교 설비나 공간이 갖춰져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 수업 특성에 맞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고교 학점제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거고 학생의 목소리 또 선생님들의 목소리 또 좀 저희가 담아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시간이 어느 또 다 됐는데 마무리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2022년 교육계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 바라는 제언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교수님. 올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정치적인 그런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자율성과 교육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백년지 대계를 설계할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이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도 그렇고 중학교, 뭐 초등학교 전부 다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변화들이 나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사실 뭐 올해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10년, 20년 뒤를 보고 만들어진 제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들이 좀 잘 좀 정착되는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좀 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 네, 저는 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또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2022년 올해는 좀 교육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IMF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가 그 당시 50명대였거든요. 근데 그걸 3년 만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35명대로 끌어내렸어요. 엄청난 투자를 했던 시기인데,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교육에 정말 과감한 투자를 했었던가? 그러면 초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예산도 지금 뭐 GDP의 1.1% 정도까지만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올해는 좀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정말 미래의 먹거리와 미래의 경쟁력은 교육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교육을 좀 더 자세히 바라다보고 좀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지방 소멸, 비수도권 소멸에 대해서 좀 대처할 좀 적기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한 10년 정도가 학령 인구가 정체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줄지 않고 정체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대처도 좀 마련을 하면은 올해 또 그런 방안에 대한 좀 초안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김 대표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 전문가들이 아주 힘겹게 만들어내신 정책이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또 학교에서 그 여러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장기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교육의 방향성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고교 학점제 같은 여러 좋은 교육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환경에 급속히 적용되다 보면은 이식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학생들과 이 정책이 괴리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부드럽게 적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시니까 28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 분반 담임제 운영하면서 11번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줄어들고 있는 인구 국면에서 잘 교육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혼란과 위기의 시간들을 많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회들을 우리 교육계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고 나면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교육계가 지난 2년을 좋은 상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15시간 일하면 발생되는 수당이 있어요. 무슨 수당이라고 할까요? 버스 수당이요. 무슨 수당이요?